반갑습니다. 오장원입니다. 오늘은 사마이 일대기의 네 번째 시리즈로 둘째 조비 선생님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정리하면은요, 명문가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고 네 번의 피난 중에도 형의 어떤 지혜, 지도력으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사마이한테 커다란 행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사마이의 인재됨을 당연히 알아봤고요. 청거로 지방 관리, 상계연부터 벼슬 생활, 이제 관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하고 출사를 요청했는데 뜻밖에도 풍비라는 병을 핑계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조와 수싸움이 들어가고요. 7년 후에 승상이 되고 나서 조조가 재출사를 요청하고 만약에 그때도 거부하면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다시 사마이 집에 가서 이제 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가겠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승상 밑에 가서 이제 관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지난 해까지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시리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부름 후 7년 후에 드디어 이제 승상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조는 잘 아시는 대로 능력 위주의 인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모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승상부이었습니다. 쟁쟁한 참모들이 이미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정욱 같은 경우는 여포와의 전쟁 시 근거지를 시켜서 공을 세웠고, 순욱은 천자를 등에 업고 제후로 호령한 의지를 가지게 해라 이렇게 조언해서 조조가 어떤 그 천하를 호령하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순유, 가후, 각과입니다. 각과 같은 경우는 관도대전에서 활약을 해서 또 공을 세우게 되죠. 당시 정세는 조조는 강북을 평정해서 사실상 천하의 패권을 잡은 거고요. 그런데 아직 잔당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북의 마등이나 한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북의 공손씨 가문 같은 경우. 그런데 조조의 커다란 적수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익주의 유장, 한중의 장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추구하는 목표가 자기의 영토만 지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형주의 유표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주도 크게 고려 대상은 안 되고, 형주는 대신 중원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조조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강동의 송권은 막 취임한 어린 애송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애송이보다는 실력이 훨씬 있는, 더 국력도 있는 이런 입장이 되고 나중에 조조를 여러 가지로 애를 먹이게 되는 거죠. 유비 같은 경우는 제 앞가림도 못하고 형주의 유표한테 의탁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유비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남아만 하면 이제 천하통일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조조는 이제 어쨌든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무찔렀기 때문에 천하의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사마이가 출전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계책으로 이제 조조한테 눈에 띄는 어떤 찬스를 얻겠는데, 그러나 현실은 문학연이라는 것은 문헌을 학술을 연구하는 그런 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참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조는 경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게 경악으로 계승되는 사마이 씨의 가문을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교육을 잘 시켜주길 바랬다. 이게 이제 조조가 사마이한테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가리켜야 되느냐? 바로 둘째 조비였습니다. 둘째 조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학연은 하급 문관입니다. 그래서 종군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조비를 이제 교육을 맡게 되는 거고요. 조비 가문의 조비의 그 형제들, 어머니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변씨로 창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조의 첩이죠. 근데 조조의 장자가 또 조왕이라고 있습니다. 조비가 사실상 둘째고 조왕이 첫 번째인데, 조왕이 총애를 받았으나 아버지를 보호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왕이 죽는 게 참 웃겨요. 이제 보면은 장제의 아내 추씨와 이제
조조가 정을 통하거든요. 그거의 원한을 품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조왕은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구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조왕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 아주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조조가 천하의 조조잖아요. 성가시 느낀 조조가 정씨 부인을 패하고 변씨 부인, 그러니까 조비의 어머니를 이제 정실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변씨한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조비가 있었고 조창, 조식, 조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앙이 죽었기 때문에 조비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가 된 거고요. 어쨌든 조비는 아버지의 총애를 이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창 같은 경우는 싸움을 잘해서 사랑을 받았고, 이 조식이 나중에 이제 조비하고 세자책봉을 갖고 이제 암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주로 신하들의 암투, 그다음에 형제끼리 암투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글재주가 뛰어났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 짓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중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대대로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조조가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웅 같은 경우는 허약하여서 마음도 허약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이제 즉위하자 거기에 이제 공포를 느꼈는지 스스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아주 그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인이 있었는데, 환부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충이라는 이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상당히 똑똑하고 영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송권이 이제 조조한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코끼리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궁금했는데, 무게를 어떻게 재겠느냐, 이렇게 신하들한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보니까 커다란 저울을 만들자, 죽여서 나눠서 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충이 코끼리를 배에 태워서 물에 잠기는 것만큼 이제 눈금을 큰 다음에 다시 코끼리를 빼내고 거기에다가 돌을 많이 넣은 다음에 그 눈금까지요. 그 다음에 그 돌 무게를 각자 재봐서 더해보면 코끼리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충의 나이가 그때 7살이었어요. 그래서 조조가 조충의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감탄해서 아주 그 아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만약에 7살 아이 조충이 이제 끝까지 살았다면 이 아이도 세자책봉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제 속에서 조비는 사랑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하기도 조조는 조비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열등감을 이제 조비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사도 조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조한테 마음에 들라고 이제 뜻밖의 짓을 합니다. 조비를 이제 청거를 시도합니다. 황제한테. 그래서 조비는 이제 속으로 좋아하는 거죠. 벼슬길에 오를 기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르면 실력을 발휘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운이 소신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청구한 까닭은 분명 소신에게 영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인재선 말은 실사구시에 어긋나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제한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조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비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조운은 이제 파면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의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걸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군주가 출정하게 되면 태자는 궁궐에 반드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구태타도 대비하고 군주가 죽게 되면 태자가 이제 적자니까 그 다음 왕위를 잇는다, 이런 명분도 있는 것이 고대의 어떤 전통적인 이제 왕과 세자 아니면 태자의 관계가 되겠는데, 그래서 조조도 출정할 때 항상 조비는 수도에 당겨뒀습니다. 세자라고 인정은 아직은 안 했지만, 그런데 이번 남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가기로 하겠다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의염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답한 조비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사마이는 가서 문학연 벼슬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별볼일 없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앞길 모르는 조비, 서로가 이제 사마이,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이것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바야흐로 2008년 적벽대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비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마이가 그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현으로 이제 조조의 어떤
시중을 듣는 이런 입장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제 조비가 어디가 있었는지 유추는 가능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조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태자가 결국은 되는데, 되고 나서 집필한 전론이라는 저희 어떻게 보면 일기 한 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남정을 나선, 남정이라고 됐죠. 남정이라는 건 적벽대전을 가리키는 거고요. 나선 우리 군대가 공여에 주둔을 했다. 상서령 순옥 숙부가 명을 받들어 술과 음식으로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궁수들에게, 그러니까 조비 자신이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사격을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자 순옥과 듣자니 양손으로 활을 당기고 사격을 한다는데, 그 명성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자화자친의 일기가 되는데, 어쨌든 남정을 나가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지명 공녀는 허창 남쪽으로 영천군 영흥면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출병할 때 형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비도 출병을 했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 조비의 또 다른 작품 간물부에는 폐허가 되었는데 태복군 댁만 아직 남아 있었다. 남쪽으로 형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곳에 들려 머물렀다, 이렇게 된 걸로 봐서 또 유추할 수 있고요. 또 술징부에서는 남정을 명확히 하는 이제 글이 나오는데, 건한 13년 형초는 형주를 가리키고, 형주가 오만하고 신하의 예를 다하지 않아 정벌하러 가기를 원하니 큰 깃발이 바람에 휘날렸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출병했다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를 보좌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 당시엔 사마이 뿐이었으니까 사마이도 남정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마도 딱히 기록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마이가 바짝 엎드린 기간이 아니었나, 그냥 조비의 충실한 신하로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싸움에서 조조는 이제 패하게 되고요. 조조는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안전하게 피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조가 가장 사랑했던,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 걸 알아맞혔던 그 당시에 이제 13살이 된 조충이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조조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비의 형제가 의로를 합니다. 그러자 조비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불행이지만 너희들에겐 다행이겠지. 이 다행이라는 건 너희들은 세자책봉에서 한 명의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다행이겠지,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자를 염두에도 어떤 까닭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이의 조비를 더 이해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야기를 듣고 조비가 상당히 뜨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이가 조비의 처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가 동병상련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서로가 애롭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처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아마 이때 생각했을 듯합니다. 전쟁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승진하는 코스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뭐냐? 조조의 자식 중 하나한테 몰빵하는 겁니다. 몰빵하는 건데, 만약에 그가 세자가 된다면 자기도 이제 거기에 출세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당연히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조조는 곧 왕위에 오를 듯 합니다. 그 조조를 막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설사 적벽대전에 패했더라도 어떤 자료에 의하면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자책봉, 왕위에 오르면 세자책봉이 바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누구를 책봉할 건가? 그래서 다음 세대에 세자에 오르게 한 사람이 득세할 거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죽은 조조한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다 해도, 세자에게 붙어 있으면, 세자가 되는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하룻밤 사이에 출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이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또 세자가 된다는 어떤 확률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마이는 경악으로 조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조비가 중신들과 소장파 신인들과 친분을 쌓도록 사마이가 적극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우, 수유, 종유, 채연, 모계가 이제 조비 편에 서게 되고요. 이 사람들은 1세대 사람이 되고요. 진군, 오질, 주삭 이런 신인들은 사마이와 함께 2세대로 조비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하고 사마이를 합해서 나중에 태자, 사우 4명의 벗이었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 사서에는 사마이를 늘 중요한 모의에 참여하여 매번 기책을 내놓았다. 이게 이제 세자책봉에 관해서 모의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 딱 한 문장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자책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한 줄뿐인 사서 기록은 그가 몸을 낮추되 확실히 낮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마이가 조비한테 딱 붙었던 걸 조조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천하의 조조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마이의 자질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조조에게 임무를 받은 사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중달아 이렇게, 이게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불렀던 게 제 생생히 떠오르네요. 이렇게 부르자 뜻밖의 부르자 사마이가 고개를 돌려서 조조를 바라다 봅니다. 조조는 거기서 스쳐 지나가는 살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가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조가 또 관상술에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난고지상이라고, 이리가 고개를 돌려서 180도 고개를 돌려서 쳐다본다. 몸은 앞으로 있는데 사마이도 그런 모습으로 돌아봤다는 거죠. 그것이 이 난고지상은 방골상, 이제 배반을 할 거라는 이런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비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마이는 위험한 자다. 기꺼이 누구 밑에 허리를 숙일 자가 아니다. 향후 내 집안일에 관여할 것이니 분명히 주의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비가 이 조조의 충고를 잘 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비가 이제 사마이를 옆에 끼고 계속 태자가 되오는 애도 계속 이제 끼고 이제 그 참모로서 역할을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조의 예언대로 이제 관여하는 것이 구테타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이제 조조의 예언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의나라한테는 불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마이와 조비는 둘도 없는 사이였죠. 둘뿐이 이제 없었죠. 서로 애로운 처지였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한 구테타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또 역사가 아이러니라는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공명이 의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북벌을 막은 유일한 사람이 사마이였기 때문에 이 북벌도 또한 막지도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진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사마이의 어떻게 보면 사마이가 의나라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사마이가 의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마이는 이제 그 시절에 말에게 먹이를 주는 일마저도, 이 사마이가 대단한 가문이 세속의 자제인데 이런 말에게 먹이를 주는 거 요거까지도 하면서 어쨌든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면 전심전력으로 조비를 보좌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경부터 이제 황문시랑, 의랑, 동상, 동조석, 승상주부로 이제 빠르게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톱을 감추고 승진하는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나라의 한 헌제, 이제 황제가 조비를 이제 오관중랑장, 그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수상이라고 해요. 오관중랑장에 임명을 하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황제 밑에 승상 조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수상 조비가 있으니까 세자 자리로 견고해지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한 헌제는 황제고, 그 다음에 조비하고 조조는 이제 노리는 것이 결국은 왕 자리를 노리는 거죠. 조조가 왕이 되면 조비는 이제 세자로 왕자가 되는 거고, 황제는 따로 있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른 시스템, 황제 밑에 왕이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또한 같은 해에 마초와 한수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후의 이관계로 이제 승리를 취하게 되고요. 유비는 또 석천에 입성해서 유비 나름대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 건한 17년 212년 봄이 되겠는데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조조는 검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대전을 드나드는 특권을 드리게 되죠. 이 특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현재 한 사람뿐이 없는 거죠. 사실상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예전에 동탁한테 준 동탁이 스스로 한 그 특권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마이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또 이것이 또 순욱의 죽음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순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세족, 명문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조부 순욱에게는 8룡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마이의 8딸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명문 중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는 이제 지식이 이제 그 명문가에서 독점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또 벼슬까지도 대대로 독점을 하죠. 왜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순욱의 집안은 대대로 이제 지식의 독점과 그 결과 벼슬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명문가의 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효렴이란 직위의 순욱이 이제 벼슬길로 나가게 되는데, 순욱의 성격이 결벽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했고 또한 그래서 그랬는지 청렴하고 이 사람이 순욱이 죽었을 때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상으로 받은 것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돌려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벽증이 있었기 때문에 청렴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늘 은은한 향기가 났다. 그래서 양양기에서는 술령군, 즉 순욱이 앉아 있는 자리는 사흘 동안 향기가 났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동탁 그 한참 전의 얘기는 이제 동탁이 상국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갖고 이제 동탁 같은 경우도 대전에 막 들락거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름을 안 불러도 동탁이 막 대전에 들락거리고 신발도 신고 검도 차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보고서 순욱의 관직을 버리고 이제 숨어 살게 되죠. 조조하고 만나기 전에. 그러다 29세에 이제 조조를 만나서 조조의 참모가 되고 조조의 폐업의 1등 공신이 됩니다. 후방을 담당하게 되죠. 계책도 되고 관도대전 같은 경우에 철군을 말린 일이라든지 어쨌든 순욱의 역할은 조조가 맘 놓고 원정을 나뉘도록 후방을 튼튼히 한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전국도 안정이 되게 했는데 서로가 목표가 달랐습니다. 조조 같은 경우는 폐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순욱은 한나라를 부흥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때가 되면 충돌은 필연이 되겠습니다. 순욱은 이제 수많은 인재를 첨가했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조조의 책사가 됐고요. 사마이한테는 순욱이 노을모델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었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212년에 봄 조조가 천자에게 막 들락거리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들락거리죠. 검을 차고 신발을 신고 들락거리자 순욱은 조조에게서 동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5월에 또한 대신들도 이제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조조가 이제 패권을 잡을 때구나. 그래서 조조 의중을 또 알아차리고 조조한테 의공에 오르라. 그러니까 의왕이 되라. 그리고 구석의 지위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권하게 되는 거죠. 구석의 지위가 뭔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황제가 준 9가지 특권입니다. 9가지 특권인데 특전인데 두 대의 수레로 움직일 수 있다. 한 대는 제후가, 한 대는 호위무사가. 두 대의 수레는 이거를 읽으면 제가 생각나는 게 트럼프가 이제 어디에 갈 때 헬리콥터도 두 대가 뜨잖아요. 한 대는 자기 거, 한 대는 이제 가짜. 이렇게 뜨는데 이게 경호 목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여기도 호위무사가 탄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의복 곤룡포에 면류관을 사용한다. 붉은색 신발을 신는다. 붉은색이라는 건 황가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나무기둥 등에 또한 붉은색을 칠할 수 있다. 이거 아무나 그걸 칠할 수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발을 신고 황궁 내에 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300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300명이 호위하면 감히 누가 이걸 자객을 보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리고 무기 중에 어마어마한 도끼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또 붉은색, 붉은 화살, 뭐 그런 거, 화살 3,000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9가지 특권은 이제 사실상 황제한테 주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는 그냥 애우해주지만 실제로는 황희 찬탈의 신호가 되는 거다. 구석을 준다는 게. 그래서 순욱이 대신들을 이제 꾸짖게 되는 거죠. 승상께서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 황실을 보좌한 것은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겸양하고 물러서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곧 두 사람이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조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죠. 전선으로 가서 병사들을 의뢰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순욱이 그거를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출병 전에 공문서와 친필 원고를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순욱이 막 전선에 도착했을 때 또 이제 말하죠. 전선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왜 오라고 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욱이 5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50세에. 삼국지 기록에 의하면 순욱이 아파서 수천에 머물렀는데 근심으로 죽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나머지 두 개도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이제 기록이 있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의시춘추에는 태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보냈는데 빈 그릇이었다. 빈 찬압이었죠.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자살했다. 이건 자살한 거죠. 약을 먹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헌제춘추에 보면 순욱은 수춘에서 세상을 떠났다. 수춘의 도망자들이 송건에게 말해 주었다. 태조가 순욱에게 복황제는 헌제의 황후인데요. 복황제를 살해하라고 했는데 순욱이 이를 거부하고 자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 병들어 죽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어쨌든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그 기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죽음의 원인은 분명히 조조가 준 게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사마이는 나중에 이제 또 지난 날을 회상하며 100여 년 가까이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본 인물 중에 순욱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 정도로 순욱이 뛰어난 사람인데 사마이가 이건 회상하면서 이제 쓴 글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순욱이 죽은 거는 사마이한테 섬뜩했고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피로 쓴 교훈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이가 조조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똑똑히 안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쿠데타도 일어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스스로 순욱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사약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마이나 순욱 같은 경우 다 세족자제 명문가 집안인데 순욱과는 달리 사마이는 다른 결심을 하죠. 황희 찬탈의 대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터에서 계책을 세워서 출세하는 것보다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큰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건한 18년 213년에 조조가 이제 의왕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세자책봉 싸움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의왕이 되면 왕 밑에 또 세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조조는 이제 장자한테 물려주는 거 이거를 한 게 아니고 다음에서 또 다루겠지만 경쟁을 시킵니다. 이 경쟁을 시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단순히 세자를 책봉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한테 반항하는 가지들이 누군지 이런 걸 파악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서는 조조의 세자 책봉에 대한 암투의 과정에서 사마이 역할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